코로나19가 인류를 위협하는 팬데믹으로 지정된 이상 현재 수많은 국가들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무료로 만들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마저 전 국민에게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겠다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시대를 역행하는 유일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자국민에게조차 1회 주사당 약 32,000원의 돈을 받겠다고 합니다.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는 2번의 주사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중국인 한 명당 약 7만원의 돈이 필요한 것이죠. 중국의 인구가 약 14억 명인 것을 고려하면 자국 내 백신 장사로만 100조 원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백신에 대한 효능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현재 전 세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백신의 효능을 믿는 중국인들은 자신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갖게 된 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으로 세계 여행을 꼽고 있는데요. 이 중 상당히 많은 이들이 가까운 나라 한국에 오고 싶다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최근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비짓 서울의 방문 통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수많은 국가들 중 단연 중국이 이 웹사이트에 가장 빈번하게 방문했다고 하죠. 요즘 중국이 BTS의 한미동맹, 한복 발언 등에 반발하며 한국 불매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상입니다. 이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장소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차지했던 음악 다이너마이트를 촬영한 경복궁으로 나오고 있을 정도이죠. 이외의 관광지 역시 대부분 한류 드라마에 나오고 있는 장소들인데 이를 통해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제 아무리 반한 선동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자국 내 퍼지고 있는 한류의 열기는 쉽사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 통계 속에서 뜻밖의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한국에 방문하고 싶어하는 국가가 다름 아닌 일본이라는 사실이죠. 일본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한일 간의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하자 한국과의 국교 단절에 대한 목소리를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의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서는 한국은 코로나 지옥이라는 여론을 형성시킬 정도로 겉으로는 한국 불매운동을 펼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즘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한국을 싫어하는 것과 다르게 속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한국과의 국교를 정상화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일본의 정부가 한국의 김포공항과 일본의 하네다 공항 사이에 항공편 운항을 재개하자는 제안을 건네왔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코로나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 정부의 제안을 단박에 거절했다고 하죠. 한국의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강제매각 절차에 대해 매일 신속 보도하며 혐한 발언을 쏟아내는 일본이라고 보기에는 그들의 행동 어딘가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일본이 첫 관문으로 한국을 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가 내각은 아베가 실패했던 도쿄올림픽을 2021년에는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단지 땜빵에 불과했던 자신의 존재감이 일본에서 급부상하게 될 테죠. 스가는 총리 당선 이후 나름 많은 지지를 받았었으나 연일 폭발하고 있는 일본의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반짝했던 지지율이 순식간에 폭망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를 다시 반전시키기 위한 도구로 2021년 도쿄올림픽을 이용하겠다는 심산인데요. 다음의 선거에서도 일본의 총리로 당선되고 싶은 스가의 욕망이 실현되기에는 현재 일본의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젊은 여성과 아동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코로나 블루에 일본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는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세계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괴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적합니다. 일본에서는 여성들, 특히 여성 연예인들이 코로나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로 유명한 일본의 여배우 다케우지 유코는 지난달 27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를 알렸습니다. 이외에도 미우라 하루마, 하마사키 마리아, 아시나 세이 등 수많은 여배우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죠.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는 이에 대하여 일본 사회에 존재하는 가만 문화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가만은 자기 부정과 인내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자신이 아무리 고통과 고뇌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대중들 앞에서는 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일본의 철칙이죠. 여배우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다는 심정을 SNS에 공개하면 일본의 네티즌들은 안 그래도 힘든 시기에 모두에게 힘들다는 감정을 토로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자신의 힘든 마음을 타인에게 전염시키지 말라며 여배우들을 힐난하는 댓글을 쏟아낸다고 합니다. 또한 잠시라도 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보이면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말라며 악플을 남긴다고 하죠. 이러한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여성 연예인들이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아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이들은 자국과 정반대인 옆나라 한국의 모습을 보며 이럴 거면 차라리 한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다 라는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다음의 사건 때문이죠. 현재 한국의 연예계 역시 코로나 비상이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돌과 배우 등 일부 연예인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연예인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솔로 가수 청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음성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양성 판정을 재통보받음으로써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이 사이에 청아가 접촉한 연예인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예계의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공방전이 벌어졌죠. 물론 다행히도 청아와 접촉했던 모든 이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으로 나왔기에 이에 대한 국내 네티즌들의 논쟁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애초에 다른 연예인들과 접촉한 것은 음성 O 판정을 받았을 때의 일이고 양성 재판정을 받은 직후부터는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기에 가수 청아에게 질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본의 연예인들은 이러한 한국을 보며 너무나도 부럽다는 질투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괴롭힘이 금방 그친 것도 신기하거니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을 한 이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단 한 명도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일본이었으면 진작에 코로나 2차, 3차, 4차 감염까지 이루어지고도 남았을 시간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일본은 현재 코로나에 걸리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어 일본의 코로나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들의 경우 자신에게 경미한 코로나 증상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이 사실을 작정하고 숨기고 다닐 정도라고 합니다. 자신이 코로나를 퍼뜨려 주변에 바이러스가 확산되어도 현재 일본의 방역 추적 수준으로는 이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자신이라는 사실이 절대 들킬 리가 없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스스로 역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을 당했으니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NHK통신에서는 이러다 보면 일본에서 코로나19는 결국 감기와도 같은 취급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며 안일해지고 있는 민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중국의 편에 노골적으로 서던 WHO가 최근 코로나19의 첫 발병지는 중국 원난성의 박쥐동굴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전 세계 공동의 적임이 더욱 확실해진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현재 건국 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은 근 40년 동안 최고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무역 흑자를 견인한 효자 상품은 바로 방역용품, 재택용품 등으로 남들보다 빨리 코로나를 겪었던 중국이 이후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을 전 세계 팔기 위해 아예 각 잡고 대량 생산하던 품종들이죠.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마스크를 포함한 섬유류 수출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 의료기기 수출은 42.5%나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전기기 수요도 증가했기에 이 품목 역시 수출량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하죠. 이는 필시 중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텐데 앞으로 중국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어떻게 중국의 악행을 견제해 나갈 수 있을지 조속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때 일본 자동차의 천국이자 자금질이었던 베트남. 드디어 한국 자동차가 그 아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자체 제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베트남에서 일본 자동차는 거의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했지만 이제 한국 자동차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0년 현재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내 자동차 판매에서 한국 자동차가 1위로 등극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의 베트남 합작법인인 현대탄콩이 베트남에서 강호 토요타를 앞질러 2020년 상반기 업계 선두에 올라섰으며 지금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휘보가 전해졌습니다.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자 축구 감독인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한국의 이미지 개선에 큰 영향을 준 것을 지렛대 삼아 과거 인기 있었던 일본 브랜드를 고집하기보다 가격 경쟁력과 합리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의 현 주소와 판매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4일 베트남 자동차 제조협회에 따르면 현대차의 현대탄콩은 8월 베트남 시장에서 5,367대를 판매해 2개월 연속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20.4%로 2017년 베트남 시장 진출 이후 첫 20% 돌파입니다. 반면 도요타는 4,259대를 판매해 전월보다 1,048대 약 20%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현대차와 도요타 간의 판매 차이는 1,108대이며 누적 판매량도 6,244대로 벌어졌습니다. 현대차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 확대는 소형 세단 엑센트와 그랜드 i10 그리고 산타페가 주도했습니다. 엑센트는 지난달 1,393대가 팔려 베스트셀링카 2위, 그랜드 i10은 5위에 올랐습니다. SUV 산타페는 712대를 기록 탑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도요타 바이오스는 2,153대 판매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도요타 바이오스는 1위 탈환을 위해 최근 선보인 도요타의 전략형 소형차 모델입니다. 도요타는 현대차에 뺏긴 왕자를 되찾기 위해 포추너, 이노바 등 신차를 대거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도요타와 같은 전범기업에 대해 아십니까? 전범기업은 군남 물품 제조나 강제징용을 통해 이익을 얻어 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해 노역을 착취했는데 이때 대표적인 전범기업으로는 도요타, 혼다, 닛산, 미쓰비시, 미쓰이 등이 있습니다. 이들 전범기업은 현재까지도 재벌기업으로 건재해 있으며 일부는 한국에 진출해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은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인도주의적으로 양심을 팔아 회사의 규모를 키웠습니다. 한국 역사에 수많은 뼈아픈 가족사를 만들었으며 철학과 영혼이 없는 허울뿐인 기업으로 성장 위주의 경영 방침만을 추구했습니다. 부의 달콤한 편리성은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은 지워질 수 없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이 우리나라에 버젓이 들어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애국에 대한 DNA는 이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세뇌와 경제적 수탈을 경험하며 민족적 자각의 말살을 시도했던 일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신체적 자유를 포기하며 감정적 분노와 수치심을 참으며 억압당해온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국을 위해 뜨거운 가슴만을 남기고 자신을 소멸시킨 의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베트남에서 일본을 꺾고 자동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베트남에서 자동차를 내수, 조립 생산하며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현지 생산 방식을 통하여 실리를 완벽히 취했습니다. 또한 현대차의 베트남 시장 공략 비결은 웹드라마 제작, 스포츠 스폰서십, 사회공헌 활동 등 현지에 최적화된 마케팅 활동이 꼽힙니다. 지난해 말 현대차는 한국과 베트남 청춘들이 현대차 직원으로 등장해 미래를 함께 꿈꾸는 내용이 담긴 웹드라마를 제작했는데 이와 관련된 영상 조회수가 5천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현지 대리점에서 여행을 테마로 코나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아마추어 축구 리그 스폰서십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현대카드는 베트남에서 자동차 대출, 신용대출, 기업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탄콩 자동차와 협력해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탄콩에서는 자사 모델 엑센트를 내세워 고속도로 전광판, 유튜브 광고, 엘리베이터 광고, 소셜미디어 광고 등을 이용해 전방위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베트남 자동차 시장 규모는 연 35만 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최근 2년 새 50% 이상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6월 말부터 현지 조립 승용차에 등록세를 50% 감면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는 현대탕콩 제2공장을 증설, 연간 생산 능력을 10만 대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반면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세계 1위 빈 그룹이 지난해 야심차게 출시한 빈 패스트 자동차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룹 전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에도 적자폭은 갈수록 커져 이대로 가다간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베트남의 자국민들도 자국의 자동차 브랜드를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죠. 10일 빈 패스트의 올해 상반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순손실액은 6조 5,910억 동, 한화로 약 3,37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전 예약 판매 물량을 한꺼번에 내놓은 지난해 상반기 적자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채 역시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빈 패스트의 채무 규모는 7조 900억 동, 한화로 약 4,044억 원으로 자기 자본 비율 대비 부채가 2.81배 더 많은 수준입니다. 빈 패스트의 부진은 빈 그룹 전체의 재무 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빈 패스트의 적자 증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면서 베트남 내 완성차 판매량은 올 초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와 비교해 28% 급감한 상황입니다. 베트남 정부 특유의 애국 마케팅과 빈 그룹 계열사와의 연계 판매 방식 등을 통해 상반기 최대 수익을 공헌했던 빈 패스트의 전략이 감염병 변수에 가로막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어떻게 코로나 사태에서 판매 1위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현지화 전략과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 덕분입니다. 현지화 전략은 그 나라의 시장 규모, 환경 법규, 정서 등을 고려한 고도의 적합화된 기술입니다. 그 시기에 양국 간의 정치적 정세, 국제적 이슈 등도 영향을 미쳤지만 전반적인 양상은 그 나라의 구조화된 틀에 맞춰 현지인들의 시선을 강탈할 만한 매력 포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차도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빈 패스트의 전략보다 한 수 위였기 때문에 타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서 현기차가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과 일맥상통하죠. 현대차에 대한 호감도를 끌어내면서 재무적인 손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기에 순이익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그릇된 인식은 편견을 이끌어 그 나라의 단면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현장 점검으로 상황을 고려한 기업은 제한적인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실에 맞는 완벽한 프레임을 만들어 베트남에서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각인될 만한 광고 수단을 다양하게 구사하였습니다. 스토리를 만들어 구존 효과를 만들었고 인터넷 공간에서 최첨단 전략을 사용하여 여러 번의 터치로 강한 효과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노출을 하여 의식의 흐름을 구매 행동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적재적소했음으로써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어떤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2017년 초 현대차 그룹은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체계 사드 보복에 나서며 중국 현지의 극심한 판매 부진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당시의 판매망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그렇게 발주된 것이 아세안 TF였습니다. 아세안은 1967년 설립된 동남아 국가 연합체입니다.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10개국이 참여 중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의 연간 자동차 판매 대수는 약 330만 대, 글로벌 전체 판매량의 4% 수준에 불과합니다. 연간 1,500만 대가 넘게 팔리는 중국과 비교해도 20% 수준입니다. 다만 시장의 잠재 성장성은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15억 5천만 달러, 약 1조 8,200억 원을 투자해 인도네시아의 완성차 생산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일본차 점유율이 96%에 달하는 만큼 현대차 점유율 상승을 위해 현지 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15만 대 규모로 출발해 향후 25만 대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은 아세아 국가 간의 무관세 혜택이 유효할 만큼 인도네시아 생산분을 다른 아시아 국가로 수출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2억 7천만 명의 세계 4위 인구 대국입니다. 그러한 인도네시아는 아직 현대차에게 불모지입니다. 정착되고 뿌리를 내릴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변혁의 시간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광산에서 금을 캐듯이 잠재력이 다분한 개발되지 않은 큰 시장입니다.